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2 2단원 전자기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자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유도기와 투자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리형 전류가 하나의 자기쌍극자와 비슷한 형태의 자기장을 만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리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키게 되면 주변 공간에 존재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는데요. 자기장이 변하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고리에 유도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전류를 변화시킬 때는 유도기전력에 의한 저항력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 전류는 마치 역학적 관성처럼 변화에 저항하죠. 이렇게 전류를 유지하려는 장치를 인덕터, 유도기라 부릅니다. 모든 도체가 축전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회로는 유도기가 될 수 있는데요. 유도기의 성질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이 고리 전류를 여러 개 쌓아서 코일의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상당히 균일해지면서 강해지겠죠. 코일처럼 내부에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형태의 회로가 되면 전류를 조금만 변화시키려고 해도 자기장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전류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코일은 상당히 좋은 유도기가 되죠. 코일의 단면적에 비해서 코일의 길이를 충분히 늘리게 되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은 균일해집니다. 외부 자기장은 0이 되고요. 물론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이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조금 어려워서 레벨 3에서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균일한 간격으로 n번 감겨있는 길이가 L인 코일에 전류 I가 흐른다면 무한히 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유도기 내부에 자성체를 넣는다면 자기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2πk 부분은 코일 내부에 어떤 물질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따라서 이 비례상수를 뮤로 표현하고 코일 내부에 존재하는 물질에 따라 결정되는 퍼메빌리티, 투자율이라 부릅니다. 지금처럼 코일 내부가 진공이라면 투자율은 1.2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 값을 진공의 투자율이라 부르죠. 따라서 내부가 진공인 무한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진공의 투자율을 이용해서 쓸 수 있죠. 여기서 L분의 N도 단위 길이당 가문수 스몰 n을 사용해서 좀 더 간편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단위 길이당 가문수는 다름 아닌 코일이 촘촘하게 감긴 정도를 의미하죠. 물론 이 자기장의 세기는 무한히 긴 코일일 때만 적용되는 결과인데요. 코일이 무한하지 않더라도 코일의 중심부에서는 충분히 긴 코일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식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가장자리로 가면 자기장이 균일하지 않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식을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축전기 때와 마찬가지로 코일의 가장자리 효과가 발생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일에서도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한다면 코일 내부에만 균일한 자기장 B가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죠. 물론 코일 외부의 자기장은 0으로 가정되는 거죠. 이제 두 개의 고리 도선을 생각하겠습니다. 왼쪽 도선에 흐르는 미소 전류 소스를 I1DL1이라 둘게요. 전류는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오른쪽 고리 도선에 자기장 B1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미소 전류 소스가 만드는 위치 아래에 만드는 자기장을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적분식을 직접 푸는 과정은 수학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레벨 3에서 할게요. 여기서는 이번 고리 도선 내부에 형성되는 자기장이 전류 I1에 직접 비례한다는 사실만 이용할 겁니다. 이제 2번 도선의 면적 벡터를 정의해서 2번 도선을 통과하는 자속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자속 역시 1번 도선에 흐르는 전류 I1에 직접 비례하게 되겠죠. 이렇게 1번 전류에 의해서 2번 도선에 형성된 자속은 1번 전류에 직접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상수 m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비례상수 m을 우리는 인덕턴스, 유도계수라 부릅니다. 즉 유도계수라는 건 단위 전류당 자속이라는 뜻인데요. 단위는 웨버 퍼 암페어가 될 거고 똑같은 표준 단위로 헨리를 사용합니다. 유도계수는 두 도선의 위치에만 의존하는 물리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도선의 기하학적 모양에만 의존하는 물리량입니다. 물론 1번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1번 고리,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1번 전류에 의한 1번 고리의 자속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자속도 소스 전류인 I1에 직접 비례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유도 계수를 이용해서 전류에 대한 자속 비를 표현할 수 있을 건데요. 자기 자신의 전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자속을 결정하는 유도 계수를 특별히 L로 표현하고 셀프 인덕턴스, 자체 유도 계수라 부릅니다. 자체 유도 계수 L은 렌츠 법칙을 만든 렌츠의 앞 글자를 딴 겁니다. 그러면 다른 도선에 만드는 유도 계수는 뮤추얼 인덕턴스, 상호 유도 계수라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각 도선에 만들어지는 자속을 소스 전류 I1과 유도 계수로 표현하면 각 도선에 형성되는 유도 기전력을 소스 전류의 변화로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유도 계수라는 게 도선의 기하학적 모양에만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유도기인 가장자리 효과가 무시된 코일의 유도 계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코일의 길이는 스몰 l, 감은 횟수는 n, 그리고 코일의 단면적을 a, 코일 내부의 투자율을 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코일의 전류 i가 흐를 때 코일 내부에는 μni만큼의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이 자기장에 의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은 코일 한 바퀴당 자속이 BA이기 때문에 총 NBA가 됩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체 유도 계수를 헨리라는 단위로 사용하면 투자율의 단위는 헨리 퍼 미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율의 단위가 페러 퍼 미터라는 거랑 대응되니까 이렇게 더 많이 사용합니다. 원형 도선 역시 유도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링에 흐르는 전류 스몰 i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소시간 dt 동안 고리 전체에 흐르는 전하량을 dq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dq는 idt로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전류 i를 변화시키게 되면 링에서는 링 자체 유도계수에 비례하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는 건 고리 한 바퀴에 걸쳐서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의 유도 전기장을 생성한다는 뜻인데요. 이 전기장이 유도되면 dq만큼의 전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전하를 통과시키는 면적 방향과 유도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식을 전류로 표현해보면 전류의 변화 di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시키려는 전류 di에도 비례하지만 현재의 전류 i에 비례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이건 전류의 변화에 링의 자속을 곱한 만큼이라는 사실도 얻을 수 있죠. 축전기에서 계산했던 전기 에너지의 형태랑 비교한다면 축전기 내부의 전기 포텐셜 차이가 유도기에서는 자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링의 전류 i가 흐르는 상태의 에너지를 우리는 자기 에너지라 부르고 이 자기 에너지는 링에 흐르는 전류가 없을 때부터 i가 될 때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이 결과 역시 축전기의 결과랑 대칭적이죠. 유도기도 축전기처럼 유도 계수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유도기를 직렬로 연결했다면 두 유도기에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각 유도기의 유도 계수를 각각 L1, L2로 뒀을 때 각 유도기에 걸리는 유도기 전력이 유도 계수에만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렬 연결된 유도기를 하나로 취급할 수 있는 유도기의 합성 유도계수 L을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걸린 유도기 전력은 합성 유도계수 L로 표현되고요. 전체 유도 기전력은 각 유도기가 만든 기전력의 합이기 때문에 직렬 연결해서 합성 유도 계수는 각 유도 계수의 합으로 기술됩니다. 물론 이 결과는 이상적인 유도기의 유도 계수가 유도기의 길이 스몰 l에 직접 비례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죠. 이제 두 유도기를 병렬로 연결할게요. 그러면 두 유도기에 걸리는 유도 기전력이 같아야 하고 전체 전류는 두 유도기에 나눠져서 흐르기 때문에 나눠지는 전류의 비는 각 유도기의 유도 계수에 반비례하게 되죠. 그러면 병렬 연결된 유도기를 하나로 취급할 수 있는 유도기의 합성 유도계수 L은 마치 저항의 병렬 연결처럼 역수의 합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결과 역시 유도기의 유도 계수를 통해서 결과를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유도 계수가 유도기의 단면적 A에 비례하기 때문에 직렬 연결이랑 똑같이 합으로 표현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도기의 경우에는 각자가 만드는 자속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렬 합성할 때 면적의 합성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축전기나 저항은 전하의 흐름이나 전하가 저장된 양의 공간적 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유도기는 각자가 만든 자속에 대한 자기 자신의 유도기 때문에 면적 합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전류가 나눠지는 효과뿐이기 때문에 병렬 연결에서는 역수의 합이 되어야 하는 거죠.
먼저 진공에서 유도계수가 각각 L1, L2인 유도기를 직렬로 연결하겠습니다. 만약에 두 코일을 이런 방식으로 배치하면 한 코일이 만든 자기장에 대해서 다른 코일의 자속이 0이 되기 때문에 상호 유도계수는 0이 되죠. 이렇게 특수하게 배치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두 코일 사이의 상호 유도계수는 0이 아닌 값 m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호 유도계수가 각 코일의 자체 유도계수에 비해서 얼마나 큰가, 즉 서로의 자속이 얼마나 잘 공유되는가의 척도로 결합계수 K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호 유도계수가 0이 되면 서로의 자속을 전혀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합계수도 0인 거죠. 만약에 두 코일 사이의 자속이 완벽하게 공유되는 상황이라면 결합계수 K가 1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합계수 K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레벨 3에서 수학적으로 증명할 겁니다. 일단 두 코일이 직렬 연결된 모양을 사용하면 상호 유도계수가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각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같을 거고요. 각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은 각각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은 각 코일 스스로 유도하는 기전력이고요. 두 번째 항은 상대 코일의 전류 변화 때문에 자신에게 유도되는 기전력이죠. 이제 각 코일 내부에 투자율이 뮤인 철심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코일의 유도 계수는 진공에 대한 철심의 투자율 B, 즉 relative permeability, 상대 투자율만큼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똑같은 전류 변화에 대해서 상대 투자율만큼의 B로 유도 기전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가장자리 효과가 무시되는 상황은 코일을 빠져나가는 자기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기장을 형성하는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두 코일 사이의 결합 계수가 0, 즉 자속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죠. 물론 가장자리 효과가 무시되더라도 한 코일이 다른 코일의 내부에 있다거나 이렇게 철심으로 두 코일을 연결해서 자속을 완전히 공유하는 상황을 만들면 두 코일 사이의 결합 계수가 1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코일을 병렬로 바꾸고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각 코일의 유도 계수는 40mH, 20mH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율을 초당 0.3A로 둘게요. 먼저 서로의 자속이 전혀 공유되지 않는 상황, 즉 결합 계수가 0인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상호 유도 계수도 0이 되죠. 일단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각 코일에 따로 흐르는 전류 I1, I2의 변화가 1대 2가 되어야 두 코일에 걸리는 기전력이 마이너스 4mV로 같아지겠죠. 물론 여기서 음의 부호는 전류 변화의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두 유도기의 자속이 완벽하게 공유되도록 철심을 사용해서 자기장 가이드를 만들어주면 결합 계수가 1이 되고요. 상호 유도 계수는 20√2mH가 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 각 유도기에 걸리는 유도기 전력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식만 풀어봐도 두 코일에 흐르는 전류 변화의 비율이 유도 계수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고 전체 기전력이 0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분기점의 법칙을 사용하면 각 코일에 흐르는 전류 변화율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유도기가 직류 회로에 연결된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도기의 양단의 전이차는 유도기에서 유도되는 기전력에 의해서 발생되는데요. 이 기전력은 유도기에 흐르는 전류 I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전이차를 유지해주는 배터리 하나랑 결합했을 때 회로의 전류가 흐르는 과정을 다룰 수 없게 됩니다.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극한에서 전류가 흐르는 순간만 다룰 수 있게 되죠. 유도기의 전류가 흐르는 모든 순간을 다루기 위해서는 축전기와 마찬가지로 유도기와 저항체가 같이 연결된 RL 회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키로이프 법칙을 적용해보면 분기점이 없기 때문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랑 유도기에 흐르는 전류는 I로 같고요. 두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 V가 나눠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IR로 결정되고 유도기에 걸리는 전압은 I의 시간 미분의 자체 유도 계수의 곱으로 결정되죠. 이제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시간과 전류를 변수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적분할 건데요. 적분상수는 초기에 전류가 없는 상태로 정하고 임의의 시간 t에서 전류를 I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이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처음 순간의 전류가 0이고 시간에 따라서 R분의 V인 점근선으로 지수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즉 처음 순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0이 되고요. 배터리의 전압 V는 전부 유도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류가 발생하는 시점의 기울기는 L분의 V가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유도기 지점은 끊어진 회로처럼 작동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흐르는 만큼 저항체의 전압이 나눠 걸리게 되고요. 유도기에는 줄어든 전압만큼의 전류 변화율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수학적으로 무한한 시간이 지나면 유도기에는 R분의 V만큼의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전지가 만드는 전압이 저항체에만 걸리기 때문에 유도기에 걸리는 전압이 0이 됩니다. 즉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유도기가 없는 회로처럼 작동하죠. 이 결과는 축전기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도기의 효과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의 척도로 시간 상수 타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타우가 큰 회로일수록 정상 전류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에너지로도 확인해 봐야겠죠. 전지가 제공하는 전력은 VI가 됩니다. 그리고 저항체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저항체에 걸린 전압에 저항체에 흐르는 전류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두 결과는 무한한 시간이 지나야 같아지기 때문에 전지에서 제공하는 전력 중에서 남은 부분은 유도기의 에너지로 저장됩니다. 유도기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는 2분의 Li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유도기에 저장되는 전력은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이걸로 전지에서 제공되는 전력 중에서 일부는 저항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유도기에 저장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도기는 전류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정상 전류 I0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지를 갑자기 제거해도 전류가 바로 0이 되진 않습니다. 이것도 전류가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도기에서는 전류가 줄어드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을 생성하겠죠. 전압법칙에 의해서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변수 분리해서 양변을 적분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처음 전류 I0에서 0이 될 때까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인 거죠. 여기서도 시간 상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전원을 내린 상태에서의 정상 전류는 0이기 때문에 역시 정상 전류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게 되죠. 즉 유도기가 연결된 회로에서는 마치 전류의 관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외부 전압 V를 걸어도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R분의 V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어느 순간 전압을 0으로 만들어도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0으로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전류가 변화하는 데 걸린 시간은 시간 상수가 클수록, 즉 유도기의 자체 유도 개수가 클수록 커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변압기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이상적인 코일을 생각할게요. 각 코일의 단위 길이당 가문수를 N1, N2로 하고요. 코일 내부의 부피를 V1, V2라고 하면 자체 유도 개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유도 개수는 두 코일이 얼마만큼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두 코일 사이의 결합 개수를 K라고 하면 상호 유도 개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코일은 직접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유도하는 기전력은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유도 개수를 전부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제 유도기 내부를 철심으로 연결해서 두 코일의 자속을 완전히 공유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합 개수가 1이 되기 때문에 괄호 속 항은 완전히 같아지고요. 각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비는 이렇게 간단해지겠죠. 여기서 V1과 V2는 가장자리 효과가 무시된 코일의 내부 부피였지만 정확히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공간의 부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장 영역을 완전히 일치시킨 경우라면 코일의 부피가 동일해지는 효과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변압기를 이루는 각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비는 가문수에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철심 외부로 빠져나가는 자기장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성립하는 거죠. 또 내부 자기장이 완전히 공유되는 경우라면 한 번 감긴 고리당 통과하는 자속이 모두 같기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각 코일이 만드는 기전력의 비가 가문수 n에 직접 비례한다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변압기는 상호 유도할 수 있는 두 유도기의 가문수를 이용해서 가문수의 비만큼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변압기는 교류 회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교류 회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바로 다음 차시인 교류 회로 단원에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도기는 전류를 유지할 수 있는 회로 소자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기하학적 모양과 공간의 투자율에 의해서 유도 계수가 결정되는 소자였습니다. 레벨 2에서는 가장자리 효과가 무시된 코일만 다루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가문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유도 계수가 L인 유도기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다면 유도기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LDI-DT고 유도기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2분의 1이 들어가는 이유는 유도기의 전류가 흐르는 과정에서 기전력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유도기 사이에 자속이 공유된다면 서로의 전류 변화가 서로의 기전력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 계수를 상호 유도 계수로 정할 수 있었죠. 상호 유도 계수는 두 유도기의 자속이 완벽하게 공유되는 경우에 자체 유도 계수의 기하 평균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공유할 때 값이 1이 되도록 결합 계수 K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